먼저 태권도의 시작과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그 고대부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한반도의 고대 부족들이 재래 행사, 춤추는 것들, 뭐 칼춤을 춘다거나 이런 것들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재래 행사나 이런 의식들이 점점 대결을 한다거나 경기화된다거나 이제 변하다 보니까 좀 경쟁을 필요로 하는 무술로 변모하게 됐죠. 더욱 자랑스러운 건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이 태권도의 기합 소리가 한국어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가 쉽게 이 자리에까지 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태권도를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기여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연도를 살펴보면 73년도에 국기원이라는 가장 큰 도장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서 이제 공인 단증이 발급하게 되고요. 그 해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설되고 세계 선수권 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1973년 이후로 태권도는 세계의 국제 경기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재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태권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기원 저도 어린 시절에 갔던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품새하고 겨루기 하고 제 뒷발차기에 맞고 넘어진 상대편 아이가 울었던 기억도 나요. 정말로. 반대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제가 찼어요. 기분 나. 6단이니까 참습니다. 제가. 알고 봐야 더 재밌는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포츠 태권도. 태권도의 룰부터 득점 찬스까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알려주시죠. 네, 일단 태권도 겨루기는 이제 보통 8체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올림픽 경기만 남녀 각각 4체급으로 축소시켜서 이제 남자는 마이너스 54kg급, 마이너스 68kg급, 마이너스 80kg급, 플러스 80kg, 또 여자는 마이너스 49, 또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67, 플러스 67kg 이렇게 각각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뭐 축구, 배구, 맞아요. 농구, 야구, 소프트볼 어떤 여성 스포츠도 몸무게를 밝히진 않거든요. 태권도나 이런 종목들은 몸무게를 밝혀야 되거든요. 밝힐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조금 막 탄생이 전에 67kg에서 우리 황교선 67kg에서 강제 인증이죠. 가끔은 안 했으면 좋겠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맞죠. 아무래도 여자가 67kg라고 한다고 하면 댓글로 막 저렇게 뚱뚱한 여자가 뭐 이렇게 많이들. 근데 실물을 보고는 깜짝들 놀라죠. 생각보다 말랐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세요. 뭐 다 근육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태권도 경기를 보면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요. 도복 위에 있는 최첨단 장비. 요것들이 좀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이전에는 이제 일반 호구라고 해서 소리로만 이제 득점 유무를 이제 심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는 전자호구라고 해서 전자 센서와 강도가 같이 결합이 돼서 그렇게 이제 득점이 판단이 됩니다. 득점을 부르는 발차기의 비밀, 그 정체는 겨루기에서 볼 수 있는 전자호구인데요. 몸통 호구와 센서가 부착된 발 보호대가 정확한 득점을 이끄는 비밀 병기입니다. 발에 부착된 신발 센서가 상대방의 몸통 호구를 가격하게 되면 그 충격이 전자 수신기로 전달되어 바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득점이 되는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발차기를 하자마자 바로 점수가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득점을 이끄는 정확한 동작과 전자 호구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채점이 됐던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심판들이 3명, 4명 정도가 이제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뻥 소리가 난다거나 정확히 득점이 됐다라고 하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점수가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호구가 과학화돼가고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학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군요. 네, 우선 공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자호구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득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2017년 1월부터 다시 또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몸통 득점은 무조건 다 1점이었는데 이제 주먹 득점은 1점으로 하고 몸통 득점은 2점, 또 얼굴 득점은 3점, 또 몸통 득점에 회전을 더하면 또 3점, 또 얼굴 득점에 회전이 가하면 4점 이렇게 또 변형이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주먹으로 몸통을 공격했을 때 1점이 인정되고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다음 공격은 발을 힘껏 뻗어 상대방의 몸통을 가격했을 때는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발을 높게 뻗어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발차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3점 득점에 성공. 여기 회전까지 더해지면 더 높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데요. 회전을 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는 최고 득점인 4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기술에 따른 고득점 방식으로 더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를 즐길 수 있겠죠. 태권도가 정말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 뉴델리에서 학생들이 이 태권도를 배우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 ADHD라고 하는 주의력이 결핍된 과잉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질병이 있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게 워낙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정규 교과목으로 하자라고 해서 아예 태권도를 배우는 실제 미국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래서 한국 사범님들이 계속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그 가봉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하셨던 그 박상철이라는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태권도를 하셨고 거기 가서 처음에는 그냥 경호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신뢰를 받고 태권도를 알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박상철 사범님의 이름으로 대회를 열리더군요. 아, 정말요? 1984년 가봉에 첫 발을 내디딘 박상철 경호실장. 25년간 가봉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무료로 가르쳤다는데요.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우리나라 무술 태권도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박상철 하면은 왠지 트로트를 부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박상철 하면 태권도다.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 숨은 얘기들 쭉 하는데 또 제가 태권도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또 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게임 캐릭터를 꼽는다면 사실 게임 내에 네. 킹오브 파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킹오파라고 부르는데 네. 김갑환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정말 얼굴도 너무 멋있게 생겼고 도복도 너무 멋있고 발차기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김갑환이 실존 인물인 이 게임 회사 회장님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게임 속 캐릭터의 실제 인물인 김갑환 씨. 1994년 출시된 킹 오브 파이터즈에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인 한국인 캐릭터로 나왔는데요. 화려한 태권도 기술은 게임 속에서도 이목을 끌어 전 세계 마니아층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수행 요원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수차례 오고 가던 김갑환 씨는 게임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게임 캐릭터에 실존 인물 본인의 이름을 넣으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게임으로 전 세계에 태권도를 알린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또 중국에서도 태권도 바람이 그렇게 또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또 어떤가요? 네, 우선 중국에서는 올림픽 종목으로도 대단히 붐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반면 생활체육도 자녀들의 인사성도 밝게 해주고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걸로 해서 많이들 시키고요. 또 2003년에는 태권도라는 또 영화를 제작해서 또 화제가 됐었어요. 아, 정말요? 제목이 태권도예요? 네, 태권도라는 영화는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였던 두 소녀가 이제 같은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발탁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영화 태권도는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함께 배우며 가깝게 지냈던 두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 고대했던 국제대회에 진출하게 되는 두 소녀 양과 린. 하지만 예선전에서 양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의 친구인 린도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두 소녀의 우정을 다룬 영화 태권도에 숨은 이야기가 또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우징이 선수라는 이제 2008년, 2012년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선수가 조연으로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와, 이게 한류가 괜히 한류가 아니에요. 태권도도 한류인데 같은 이 무술 쪽은 또 대한민국 맞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렇게. 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태권도하고 비슷한 무술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잠시 우슈! 오쇼? 홍보팬도 같아요. 아, 네. 근데 이 오슈 중국에서
굉장히 본인들 중심,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슈가 있는데 태권도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의아해요. 좀 신기하네요. 네네. 일단은 중국에도 우슈라고 뭐 쿵푸라고 부르는 무술이 있습니다. 네. 그 전통 무술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태권도랑 좀 비슷하게 어떤 신체 발달과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서 우선 여러 가지 권법을 이제 다루는 무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술들이나 아니면 배우는 과정, 습득하는 과정, 수련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중 세 바퀴 돌고 땅바닥에 엎어지기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칼을 1초에 75번 휘두르고 막 근거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우슈가. 그렇군요. 사실 이게 보기에는 정말 화려해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동작들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중국의 우슈와 같이 일본에서는 이제 태권도와 비슷한 가라데도 또 있잖아요. 이제 이 가라데는 태권도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태권도는 거의 80% 이상이 발로만 하는 경기지만 네. 가라데 같은 경우는 이제 손과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 종목인 이 태권도의 겨루기, 이 금빛 메달 사냥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혹시 지금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원래 태권도는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태권도를 무조건 빨리만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빨리 차면 그만큼 상대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텝을 많이 뛰는데 그게 다 그냥 타이밍을 잡기 위해.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의 그 심리나 그 타이밍을 이제 보는 거죠. 태권도에 숨겨진 또 다른 비법, 바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겨루기 스텝인데요. 스텝을 밟으며 타이밍을 보는 선수들, 상대방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뒤돌려 공격하는 이 발차기 이름이 뭐예요? 뒤후리기라는 발차기고요. 회전 공격을 해서 상대 얼굴을 뒤올리는 그런 발차기입니다. 일단 회전 공격이다 보니까 확실히 강하고요. 그리고 상대 좀 발차기 이렇게 약간 무력화시키면서 차니까 그런 거 타이밍도 뺏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뒤후리기의 숨은 과학을 들여다보면 발차기 하는 사람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다리를 굽혀 더욱 빠르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는 관절이랑 여기 덩어리들, 분절들로 이어져 있는 연결 체계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몸통 하나, 팔, 다리 하나들이 다 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운동량들이 보존이 되고 전이가 돼요.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연결돼 있어서 점점점 가다 보면 발끝에, 손끝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찍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말씀드린 채찍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채찍 효과예요? 네, 채찍 효과, 채찍의 원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발차기 속에 숨겨진 과학은 바로 채찍의 원리인데요. 이 원리는 몸통과 팔, 다리에 존재하는 운동량이 손끝과 발끝으로 전이되면서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차기에 적용되는 채찍 원리는 온몸의 운동량이 최고 끝점인 발끝으로 빠르게 전달되면서 발차기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태권도 선수의 순간적인 발힘이 정말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이처럼 태권도 선수의 발힘은 순간적인 힘이 아주 위협적인데요. 격파하는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화려한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차는 이 발차기가 뭐 갈피뼈가 으스러질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 정도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디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가라데의 발차기보다 한 5배 정도 강력하다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나라별 무술의 힘과 속도를 비교해보면 일본 무술 가라테의 앞차기, 태국 무술 무에타이의 돌려차기, 브라질의 카포에라의 발차기보다 우리나라 태권도의 돌려차기의 힘과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태권도의 발차기, 엄청난 글빛 발차기가 있었죠. 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문대성 선수의 한판승이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을 기억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태권도 대회 결승전, 문대성 선수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상대는 그리스의 니콜라이디스 선수. 그리스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에 힘입은 니콜라이디스 선수, 거침없는 공격을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문대성 선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선수가 아니죠. 타이밍을 잡고 그리스 선수의 얼굴을 순식간에 뒤후리기로 강타하며
정말 극적인 승부였는데요. KO 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의 명승부를 선보인 두 선수.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 또한 정말 아름다웠던 경기였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네? 또 이 선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터키에도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손현재 선수 같은 스포츠 영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체급을 가리지 않고 현역 선수 중에 가장 태권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세계적인 스타, 바로 터키의 타제골 선수죠. 저도 이 선수 압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요, 동메달이었는데 2012년에 런던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 타제골 선수가 또 더 유명해진 게 원래 태권도는 약간 돌려차기나 이제 앞 정면 직진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 선수는 회전 동작을 거의 주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차기나 돌개차기 같은 고난도의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팬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터키의 태권도 영웅 타제골 선수에게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타제골 선수의 어머니는 2011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뇌종양을 치료하고자 온 힘을 다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런던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올림픽에 참가한 타제골 선수. 런던 올림픽에서 딴 값진 금메달을 그리운 어머니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는 발차기를 통한 겨루기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태권도 하면 무용을 연상케 하는 또 품새가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날아 올라서 뒤후려차기, 3번 차기, 720도 막 이런 화려한 이 발차기가 또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 품새라는 거는 항상 이게 상대방과 대련을 해서 뭔가 수련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혼자서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공격 방어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공격과 방어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이렇게 품새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도 수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품새라고 하는데요. 이 품새는 이제 기초적으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품새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품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단과 품의 분류 기준이 뭔가요? 네네. 단과 품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건데요. 이제 만 15세를 기준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제 단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품이라는 거를 주는 네.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는 단을 지급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는 품이 단으로 이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품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1품, 2품, 3품, 4품까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단부터 9단까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4단까지는 같은 겁니다. 아, 구단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요? 구단? 많이는 아니고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아, 정도 진짜. 네. 그럼 사실 구단 정도 따려고 하면 네네. 환갑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이게 수도 있겠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1단을 따고 나서는 1년을 있어야 2단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자격이 좋아지니까. 또 2단을 따고는 2년을 있어야 3단을 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데요. 8단을 따면 8년이 있어야 8년이 있어요. 딸 수 있는? 예, 근데 또 이제 6단을 따기 위해서는 만 30살이 넘어야 되고 이제 7단을 따기 위해서는 만 몇 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반백년 걸립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품새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아시안 게임부터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겨루기 메달 16개, 이제 품새 메달 5개까지 해서 이제 총 21개의 메달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 그 경기를 위해서요. 새로운 품새를 또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그 품새 한번 말씀드리면 힘차리, 야망, 새별, 나르샤, 그다음에 비각, 어울림, 새아리, 한솔, 나래, 온누리 이렇게 10개예요. 새롭게 추가된 품새 힘차리. 힘차리는 말 그대로 힘차게 도전하며 성장하는 청소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동작입니다. 가볍게 날아 강하게 친다는 뜻의 나래는 그 동작이 독수리의 날갯짓을 형상화해서 눈길을 끕니다. 한글 고전에서 유래한 용어 나르샤는 난관을 극복하고 야망을 이룬다는 성취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할 새로운 품새들. 2018년 아시안 게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요즘에 외국에 상당히 이제 이 영상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즐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선정한 태권도 인기 영상에 이 발차기 한 방에 상대편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 혹은 격파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그 단단한 물건들을 격파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굉장히 주목을 받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네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태권도 매력에 빠져가지고 어쩐지 축구를 잘하더라. 네,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제 질라탄 선수의 이제 골 장면을 보면은 약간 태권도 동작에 유사한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화제가 많이 됐었던 적도 있어요. 네, 바로 이 동작입니다. 태권도의 옆차기 동작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화려한 묘기를 부른 것 같은 질라탄 선수의 슛 장면. 하지만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질라탄 선수에게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플레이에 숨겨진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릴 때 태권도를 할까 축구를 할까 고민을 했었답니다. 오, 정말요? 왠지 태권도 했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황경수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서 지나가다 인사를